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사람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괜히 쓸데없이 동정심에 휩싸여서 인생만 더 허비하고 말았네요. 이제 나이가 30살을 향해 가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은 아주 길게만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모질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상처와 아픔에 잘 견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이젠 정말 많이 지쳤네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학교도 다니지 않은 백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멋있게 해서 다니고 친구들 많고 그런 게 왜 멋져 보였는지. 제가 어려서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군대에 있는 동안 저는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고 부모님에게 얘기하기도 겁이 나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꼭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제발 믿어달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안에 있는 생명을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기에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거의 집에서는 저를 미친년이라고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제 뜻을 꺾지 못했고 아버지는 인연을 끊는다 하셨습니다. 엄마 또한 엄청나게 절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그마한 원룸에서 시작한 살림살이는 소꿉놀이처럼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보자면 신기해서 남편과 깔깔 웃기도 하고 엎어주지 않으면 잠도 잘 안 자는 아이 때문에 엎드려 선잠을 청해도 그게 다 추억이 되고 즐거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정말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열심히 일했고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당연스럽게도 오래가지는 못하더군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기에 친구가 너무 좋았고 이제 여자라고는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조금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애엄마가 되니 살도 트고 살도 찌고 피부는 푸석푸석한 것이 관리를 제대로 못 받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관리 좀 하라며 면박을 주곤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나를 봐도 미운 상태가 되더군요. 점점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했기에 혼인신고한 날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둘이 정했었는데 딱 1년이 되던 날 친구들과 술 먹는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정말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너랑 그만 살고 싶다고요. 화를 풀어주고 저를 달래주기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이 돌아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고 또박또박 얘기를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리던 아빠, 엄마,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까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꼭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남길 바랬는데 결국 그냥 제 무덤, 제가 판 셈이었습니다. 자존심에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릴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든 사람 붙잡아봐야 그냥 몸만 옆에 둘 뿐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저랑 헤어지고 싶은지 아주 친절하게 말까지 해주더군요. 여자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애 키우는 아줌마 같다고요. 그러기에 제가 그럼 애 키우는 아줌마지 뭐냐고 물으니 요새 아줌마들은 이쁘다네요. 뭐 어떻게 관리라도 받도록 돈이라도 잘 벌어오던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입장에 저한테 처녀때와 같은 모습을 바라니 마음에 찰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이혼했습니다. 도저히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장 한 달에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좀 배운 터라 집에서 간단한 포토샵 작업을 해주며 돈을 벌 수 있었고
성심성의껏 작업해주고 시간까지 엄수하다 보니 단골도 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 엄마에게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놈 죽이러 간다고 난리가 났고 억지로 말린 뒤 제 계획을 말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빠한테 알리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도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말하고 싶으니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요. 엄마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고 너무 오랫동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가족이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 너무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되면 상처가 클 거라고요. 명심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고 가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동의를 구한 상태였죠. 본인도 저희 아빠가 알면 난리 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알겠노라 했던 거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갈 수 있을 그 시점이 되었을 때부터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쯤에 그놈이 양육비를 2달째 안 보내기에 정말 연락하기는 싫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문자를 해도 읽고 답장을 안 하기에 답답해서였죠. 겨우 전화를 받더니 요즘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내 자식이지만 네 자식이기도 하니 앞으로 제대로 양육비 보내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잘 보내는가 싶더니 다음 달에 또 무소식이길래 정말 소송이라도 해야 정신 차리냐고 또 전화를 해서 겁을 줬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날 만나서 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도 너무 보고 싶고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된다며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고 빌기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거고 철없는 그때의 본인은 없다고 하며 이제 놀 만큼 놀아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며 사탕발림을 하기에 그냥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며 폰을 보니 아빠에게 부재중이 너무 많이 찍혀있기에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전화를 해보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격앙된 목소리에 무서웠지만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시니 집 앞에서 엄마랑 앉아 계셨습니다.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니 왜 여태까지 숨겼냐며 저를 나무라시기에 아 걸렸구나 했죠. 엄마를 째려보니 엄마는 본인이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뭐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싶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키고 집에 들어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이 저희 집에 찾아가 다 이실직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당황해서 쫓아내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답니다. 정말 지난 날들을 반성한다며 때리시면 맞고 진짜 제대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무릎 꿇고 빌었더더군요. 아빠가 때리는 거 다 맞고도 죄송하다면서 사죄를 하고 잘하겠다고 하는 거 겨우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듣고 이거 없어서 그놈이 뭐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정말 정신 차린 것은 맞는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했고 아빠는 제가 너무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놈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니 저는 너무 믿고 싫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정신을 차린 것이라면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어리석다고 하실 수는 있겠으나 정말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바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계획을 들어보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었죠. 당장은 뭐 하는 일 없으나 지금 건설 현장에 나가고 택배 상하차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정말 열심히 사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 집에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길 원하기에 그건 나중에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겨우 설득을 시켰죠. 한동안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제 마음에 의심과 불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라는 그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왔기에 이제 슬슬 또 시작하려고 하니 어이없다는 식으로 너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하며 술 취한 소리를 하기에 그래 나 때문은 아니겠지. 아이 때문이겠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앞으로 월급은 제 통장으로 받겠다며 철든 소리를 하기에 알겠다 하고 흔쾌히 통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놈이 뭐 때문에 저한테 이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밥 먹다가 은연중에 이제 너도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걸 듣고는 나 통장 못 만들어 하기에 왜 통장을 못 만드냐고 하니 자꾸 얼버무리더군요. 그래서 똑바로 대답을 하라고 하니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그래도 다시 가족이란 것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며 웃길래 저래서 나를 찾아온 거였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냥 앞으로 헛짓 안 하고 정신만 차리고 살면 되지 하며 애써 그 검은 속내를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피고인이라면 부르기에 뭔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제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통장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싶어서 계좌번호를 보니 제가 그놈한테 준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아내 통장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도록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도 그냥 가족이기에 준 것뿐이라고 해서 금융사범이 될 뻔한 것을 겨우 넘기긴 했으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엔 가중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정말 미친놈이냐며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러니 오고 가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다고 뻐꾸기처럼 그 말만 반복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 몰라라 하더군요.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모으겠다던 돈은 어디에 있냐고 하니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 이 일을 하는데 돈이 어디 가냐고 했더니 그냥 잘 있다고만 하더군요. 너도 이제 이 집에서 먹고 살고 같이 애를 키울 거면 경제활동을 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제발 좀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절 타박하기에 언쟁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미친놈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게 되었죠. 신불자에게도 차량을 파는 놈들한테 정말 고액의 이자로 차를 사고 그걸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40씩 불입을 하면서요. 우연히 근처 골목에서 그놈을 보고 어디 가나 싶어서 쫓아가 보니 차를 하나 타길래 도대체 뭐지 싶어서 집에 있는 그놈의 짐을 아주 샅샅이 뒤지니 계약서 같은 것이 있길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그 차 당장 처분하라고 할까봐 집 근처에 대지도 못하고 아주 멀리 대놓고 타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참 정말 한심한 놈이라고 느낀 게 노가다 하러 가는 놈이 그런 차를 타고 출근해서 흙투성이 돼서 그 차 타고 퇴근한다는 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진 놈인지 참. 그날 저녁 잠들었기에 옷을 뒤져서 차키를 찾아내 온 동네 스마트키를 누르고 돌아다녔는데 소리가 나는 차를 발견하고 안을 뒤져보니 뭐 가관이더군요. 아주 차에 살림을 차려놓고 양복부터 시작해서 시계, 심지어 앞좌석에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버젓이 액자에 전시해놓고요. 이놈이 왜 신용불량자가 됐는지 답 나오더군요. 있는 한도 없는 한도 다 끌어당겨 쓰고 안 갖고 그렇게 신불자 되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삶의 제약이 많아지자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는 신세였고요. 진짜 어떻게 엿을 먹이나 싶은 와중에 일단 차를 숨겼습니다. 어차피 정상적인 계약으로 산 차도 아닌 것 같은데 돈 안 신고해봤자 본인 무덤 파는 꼴일 테니 신고도 못할 거라 생각했죠. 다음날 일어나서 나갈 때 엄청 당황하더니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웃겨서 도대체 출근 안 하고 뭐 하냐고 하니 아니 뭐가 좀 없어져서 하기에 뭔데? 같이 찾아줄게 하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 있는 사이에 있는 짐 다 정리해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뭐 짐이라고 해봐야 지 옷가지들이 다였지만요. 현관 앞에 두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저는 애 데리고 친정 갔습니다. 전화 와서 받고 도대체 어디냐고 이 짐은 뭐냐고 하기에 그냥 생각해보니 너랑 못 살겠다고 했죠.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난리를 치기에 그냥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혼한 부부가 다시 사는 것도 웃기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니 이러지 말라고 빌고 울먹이기에 좋은 여자 만나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차 본 거냐고 하기에 아니 무슨 차? 당신한테 차 있어? 하니 그냥 차는 좀 주라고 하더군요. 난 진짜 모르겠는데 하고 끊었습니다. 아주 구석이 짱박아 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먹으려고요. 진짜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정말 치가 떨립니다. 부모님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니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된 것이요. 괜히 마음의 상처만 더 생겼지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참 제가 어리석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저에게 많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